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자, 함께 하실 분, 정치는 영화 평론가 아싸 가오리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오리는 오랜만에 듣는데 가오리. 예. 네. 오늘 골라온 영화 응징에 대한 영화에 그렇죠. 오리엔탈 특급 살인. 네. 응징. 원래 제목은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 뭐 이렇겠죠. 근데 이제 이번 영화 제목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입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가 다시 이제 리메이크된 셈이고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쩐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원래 원작은 1934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아가서 크리스티 원작이요. 1934년도요? 네. 그 내가 살기 전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때 네. 전생이었었나? 뭔가 느낌 막 한참 전이셨죠. 이 소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탁 타고 오면서 아름다우신 누구누구 씨 커피 한 잔 모던보이. 이건 뭐지? 네,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일성. 네. 그 기자 때 수습 기자 제대로 안 하셨죠? 왜요? 제대로 했죠. 제대로 했어요? 네. 수습 기자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걸 수습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뭐지? 이거 2패. 오늘 계속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의문의 2패. 예. 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예. 11월 29일 날 개봉했네요. 네, 했습니다. 오호. 네. 그래서 이게 20세기 폭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재밌겠네요, 그럼. 케네스 브레나가 오랜만에 연출을 맡았고요. 원래 이제 케네스 브레나는 연극 배우 출신의 연기자로서 헨리 5세 등등 셰익스피어 연기의 대표격 배우로 이제 손꼽히고 있었죠. 예. 연출도 종종 하는데요. 초호화 캐스팅을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번에 케네스 브레나가 직접 탐정 포아로 역을 맡았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여배우고 정말 환생한 듯한 여배우인데요. 미셸 파이퍼, 조니 뎁, 뭐 주디 덴치, 페넬로페 크루즈, 윌렘 데포 그러니까 이 캐스팅만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작품 원작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존경심 배우들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캐스팅 인물 배우로만 보면 블랙버스터네요. 블랙버스터가 아니라 블록버스터. 실제로도 블록버스터고요. 그래요? 네. 폭스가 입수의 폭스가 굉장히 그 뭐랄까 제작비를 투여해서 이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일단 특급 열차잖아요. 그러니까 특급 열차 그대로 재현을 했죠. 그리고 로케이션도 상당 부분 사실적으로 재현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터키 이스탄불. 네, 터키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내고 타야만 되는 초호화 여객 열차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13명. 네. 그래서 13명을 주요 배우로 캐스팅한 거죠. 이게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 지금 그 영화 제목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거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범죄 추리 소설의 뭐랄까요? 하나 스탠다드. 네, 이거를 거의 변주한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아시잖아요. 예. 이 내용 아시잖아요. 예, 알아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있어서 이걸 보면 되죠, 뭐 모르시는 네. 분들. 어쨌든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 긴급 질문. 네. 오리엔트 특급 열차 실제 존재하는 열차예요? 그 당시에는 존재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30년대. 네, 1930년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마 이 열차가 운행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리엔트 왜냐하면 보통 열차 됐나? 왜냐하면 지상으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맞아 없어졌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가 없었을 때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운송 수단을 여객선 배 아니면 그 비행기로 하니까요. 지상으로 하는 열차는 거의 사라졌죠. 실제로 미국의 암트랙 같은 횡단 열차 같은 경우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연료 자체가 이제 화석 연료니까 이런 열차가 사라진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동부에서 서구로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차선이었고요. 그러네. 또 그 터키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그렇죠. 곳 아니에요? 거기가 교역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으니까 여기서 대부분 갈아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과거 범죄자였을 법한 한 그
부호 남자가 살해되고요. 거기에 우연히 이 당시 가장 유명한 탐정이라고 불리는 포아르 탐정이 탄 거죠. 본래는 이제 휴가 겸 뭐 이렇게 이제 사건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예. 열차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작스럽게 안 맡을 수가 사건 없죠. 예. 의뢰를 맡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면서 뜻밖의 범인을 찾아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뜻밖의 범인은 이제 다 아시니까 요게요. 이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이 나온 이후에 이런 류의 추리물이나 또는 범죄 사건의 구성이 예. 많이 벤치마킹 됐는데요.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도 그렇죠. 나중에 네. 거기 범인으로 나왔던 최민식 씨가 응징되는 과정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 원작과 이 영화에서 일부 차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최민식한테 아동 그렇죠. 피해자들이죠. 네. 그 부모들이 와갖고 네. 한 명씩 이렇게 위해를 가해서 죽여가 나가는. 그렇죠. 한 명씩 응징을 하죠. 한 명씩 응징하죠. 근데 무서워서 다들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가 응징의 뭐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좀 칼을 찔러도 못 찌르고 예. 그래서 상처가 좀 덜 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잔혹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똑같죠. 여기도 13명의 용의자 예. 그리고 13명의 용의자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정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고 이 퍼즐을 풀어서 맞추는 어떤 그런 지적 게임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작품이었죠. 예.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열차라고 하는 것이 그 열차로 상징됐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일 네.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설국열차, 그러니까 열차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열차 칸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계들조차도 우리 인간 사회 인간 관계의 여러 가지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마더도 네. 성경의 그렇죠. 네. 인물들 다 뭐 아벨, 네. 카인 뭐 이런 네. 등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예전의 고전들이 성경도 고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저를 만나면 새로운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수습이 안 되죠. 네, 이 의문의 3패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의문의 네. 무승부. 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 원작도 사실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도 다만 해석을 좀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이번 오리엔트 특급 살인 같은 경우는 케네스 브래너가 포아르라는 탐정을 조금 캐릭터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벨기에 사람이어서 예. 쓰는 영어나 또는 불어나 이런 뭐랄까 좀 엉뚱하게 발음 자체가 좀 뭐랄까 이국인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좀 뚱뚱하고 그리고 특히 유명한 것은 코스염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케네스 브래너는 코스염을 빼고는 조금 많이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예.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지적이고 교양 있고 그리고 잘생기고 이런 쪽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궁극적인 지점이 13명 전부를 모아놓고 벌이는 마치 가상의 재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를 아마 이전의 작품들 그리고 원작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뭐랄까요 선과하게 느낌을 강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측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예. 후반부 장면이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다시 읽혀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고 했기 예.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이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후반부 장면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영화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1930년대 그 원작이고요. 이 당시가 39년에 폴란드에서 2차 대전이 발발되기까지 33년, 34년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하고요. 예. 유럽이 굉장히 뭐랄까요, 뒤숭숭한 분위기, 경제적으로도 침체되고 네,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어느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거든요. 약간 누아르적인 것 같은 분위기. 네, 어둡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고, 어쩌면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현대 범죄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시대와 같이 궤를 같이 가면서 좀 더 정교해지고요. 좀 더 엽기적이 되고. 지금도 다를 바 없다. 네, 그리고 그 엽기적이 되는 과정에서 그걸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만큼 기민해지고 그리고 명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범죄의 어떤 그런 형태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사회 현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작품이 1930년대 시대 변화를 그리고 그때를 뛰어넘어서 2010년대 지금의 변화까지도 같이 결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 케네스 브레나가 지금 2010년대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만들었을까? 어쩌면 1930년대 그 유럽이 그 파국으로 가는 그 골목길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어느 골목길 그 지경에 처해 있다. 그 지점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요. 이 영화는요. 굉장히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인데요. 어느 나라 영화예요? 대만 영화입니다. 1991년에 만든 영화고요. 극장에서 처음 개봉됐습니다. 91년, 2001년, 2011년, 26년 만에 처음 개봉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 개봉될 수밖에 없는데요. 237분짜리 영화예요. 4시간입니다. 중간 237분. 237분. 와우. 240분 약간 못 미치죠. 3분 빠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4시간짜리 영화고요. 2시간쯤 됐을 때 그 영화 치고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옛날 긴 영화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잠깐 끊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4시간짜리 영화를 걸 수 있는 극장이 없죠. 왜냐하면 극장은 회전율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4시간짜리 영화는 하루에 2번밖에 못 걸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한 아트하우스에서 예술영화관에서 그 큰맘 먹고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아트 영화 애호가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요청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상영을 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영 횟수가 적고 상영 그 관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죠.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은 1960년 대만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960년 대만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에 의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살인 사건을 실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960년 대만은 역시 아까 그 오리엔트 특급 살인 얘기 드린 것처럼 1960년 대만도 암울하고 어둡고 뭔가 긴박하게 변화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1949년에 중국 공산화 이후에 대만으로 장기적 정부가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만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만 원주민이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대거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엄청난 원주민 학살을 했죠. 그렇죠. 네. 너무나 잘 그런 정치적 학살 사건이 있었고 마치 우리의 1980년 광주와 같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또는 탄압과 그것이 억눌림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고요. 국가적 폭력과 사회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폭력, 특히 청소년의 폭력으로 어떻게 내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입니다. 저는 1960년에 대만 사회가 그리고 그 당시 청소년들이 그 어딘가 기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다지 뭐랄까 이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대입을 해봐도 역시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서와 청소년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데뷔를 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배우들도 좀 독특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된 장첸. 네. 이 소년 시절. 그러니까 장첸이 14살 때 출연을 하면서 장첸의 친아버지 네. 키친형도 함께 출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첸이 워낙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역할과는 상반된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좀 뭐 지나치게 다소 좀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이런 뭐 이런 성격이죠. 장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윤계상. 범죄도시에서 딱 이름이 장첸이죠. 뭐 들어서 네. 나 하얼빈 장첸이야 장첸. 안 닮았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패러디했고 나 하얼빈 잔챙이야 잔챙이 왕건이 어디 있어? 실제로 요즘 그런 유머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했어요. 근데 잘 통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사건에 네. 주범들이 왕건이 파거든요. 아하. 실제 조직이 왕건이어서 나 하얼빈 잔챙이야 잔챙이. 장첸이나 잔챙이. 네, 그거 싹 바꿔갖고. 네. 어쨌든 많이 웃기니. 배우 장첸은 여러분들 그 와호 장룡에서부터 예. 네. 와우 장룡에 나온 배우였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도 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장첸은 이제 뭐 대형 스타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영화를 보면 이 아역이었을 당시도 재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첫 배우에 도전한 네, 건데. 그래서 이 장첸 때문에 친아버지하고 친형을 다 패키징으로 에드워드 양 감독이 캐스팅을 한 거죠. 네. 이 에드워드 양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통해서 대만사의 그런 여러 가지의 사회적 또는 역사적 그런 어두운 배경들을 사람들이 알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봐도 재미있어요? 4시간 저로서는 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물론 그 1990년대에 그 한국에서 국내에서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을 때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해적판 비디오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터라 물론 그 이후에 부산국제영화제 등등을 통해서 특별전 에드워드 양 특별전 이런 기획전이 있어서 극장에서 보신 분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극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해적판 비디오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요. 그래서 4시간이지만 시간이 긴 줄 모르고. 그럼 4시간이면 영화 그 관람료 비싸요? 2배예요? 2배까지는 아닌데요. 조금 더 비싸요? 네, 살짝 좀 더 나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지금 매진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그래요? 몰리고 있죠. 오, 네. 장첸이 때문에 그래요? 장첸이 때문이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래요? 네, 에드워드 양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아마 영화 팬들께서 영화 매니아들께서 아마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지금 예술 영화로 이렇게 분류된 건가요? 그러면 개봉관에서는? 그렇죠. 네. 실제로 예술 영화죠. 그리고 뭐 러닝 타임도 그렇고요. 진짜 많이 안타깝네. 이 영화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작품 세계나 보여지는 내용 자체, 주제의식 자체가 이제 예술 영화로 분류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뭐 비슷한 점이 있나요? 일반 관객들은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좀 낯설할 텐데 우리의 상황과 뭐 좀 비슷한 점? 우리 사회도 여전히 불안증을 앓고 있고요. 네, 안고 있고 불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그 진영에 의해서 또 어느 진영이 뭐 어떠한 식으로 재단되고 또 힘의 논리가 작동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1960년에 대만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저는 매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제 다시 또 예를 들면 사회민주화가 역행되거나 등등의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영화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남의 나라 역사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각들을 조금 경계심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화를 통해서 얻는 좋은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960년에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주변의 어떤 풍경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탱크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국민당의 군대겠죠. 군대. 네. 그리고 주인공의 아버지가 어딘가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고 그리고 고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도 슬쩍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가 대만 사회가 굉장히 엄중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을까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했을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봉착해 있는 다만 좀 기능적으로 또는 좀 현대화된 형태의 어떤 그 외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외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늦게 개봉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업성 있는 영화라고는 볼 수 없었죠. 예전에는 그렇게 극장들은 판단했을 것이고요.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그리고 감독판까지 합하면 5시간대요? 그렇죠. 네. 이 디렉터스 컷은 더 길고요. 지금 극장판만으로도 4시간 버전이기 때문에 상영관에서 쉽게 걸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양 감독은 대만의 3대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샤오시엔 감독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밍양 감독까지 포함해서 대만의 3대 감독으로 불리우고 에드워드 양 감독은 이제 타계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타계에서 그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만 주옥 같은 작품을 통해서 대만의 사회를 항상 진단하고 그리고 대만의 역사를 고민했던 그런 감독으로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봉관은 많이 못 잡았겠죠. 네. 그러나 충분히 그 뭐랄까요 기다리고 또 발품을 팔아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보다 영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준 2개 영화 오리엔트 특급살인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계속 보는데 지금 어디 여행 갔다 오느라고 좀 못 봤어요. 꼭 봐야죠. 자, 12월 15일 정봉주의 정치쇼 송년 콘서트죠. 와일드쇼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에서 제가 진행하고 주진웅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합니다. 자, 방청 신청은요. 문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의 The Way 듣고 2부 순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와 꼭 닮은 한 장면, 꼭 닮은 한 인물을 콕 집어 꺼내보는 시간. 뭘 콕콕만 써놨어.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현직 PD인데 필명 산하로 더 잘 알려진 김형민 SBS CNBC PD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민입니다. 예, 영어로 하면 형민 김인데 그 미국 애들한테 외국 애들한테 그냥 don't worry, call me 형 그러네.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네, 형 발음 되게 힘들어하던데. 잘해요.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형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또 이제 좀 친하면은 형님 그러고 불러라. 저 멀리서 검은 애들 이만 애들이 형님 그러고. 자, 이태광 교수. 네, 반갑습니다. 예, 김영민 교수 그 PD님이 역사 전공인데 이태광 교수님도 역사를 잘 아시나? 제 전공은 문화연구인데요. 문화연구 중에서 이제 역사학적 방법을 썼죠. 제가 방법론으로 역사기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 근데 이런 걸 다양하게 공부하려면 머리가 좋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머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책 읽는 걸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 좀 시키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 베이비 구라에 그때부터 구라를 잘 쳤어요. 베이비 구라.
베이비구나. 아 초등 3학년 무슨 베이비야. 다 베이비죠. 컸지. 아 저는 전공이 책 읽는 애들 책 뺏어갖고 치는 게 전공이었어요. 그만 참 보라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긴 했었지. 그러니까. 근데 산하. 예. 아 산하. 우리 대학 때는 산하라고 하는 네 필름이 많았죠. 네 필름이 많았었는데. 제가 또 아시는 분 중에 이산화 시인도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 네. 산하를 쓰는 사람도 좌빨 아니 주로? 그렇죠. 우리 김영민 PD님도 예. 좌빨이에요? 아니 뭐 두보이 시도 나온 사람인데 왜 저 좌빨이에요? 아니 좌빨이요. 이렇게 왼쪽으로 빨대 빠는 사람 좌빨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그 애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진짜 조국이 뭐냐 뭐 이런 어떤 그렇죠. 키워드가 있었고 아, 왜냐하면 지금 군사 애국- 독재 시절이니까 애국 뭐 이렇게 태극기 들고 그러니까 저 옛날에 우리 80년대 그렇죠, 하던 그렇죠. 건데. 그때는 워낙 또 이제 군사 정권들이 애국을 강조하니까 근데 애국을 강조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한 일들은 굉장히 비애국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하라든가 이런 필명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김영민 PD님 오늘 꺼내볼 역사 속 한 장면은? 예. 오늘은 뭐 그 병자호란 대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아 남한산성의 배경이 됐던. 예, 남한산성 영화는 다 대부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산성 바깥의 이야기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산성 안뿐만 아니라 예, 밖에. 바깥에 오.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대처했고 예. 뭐 등등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예. 그러니까 첫째로 병자호란이 우리가 피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멍청하게 전쟁을 걸어서 우리가 맞은 전쟁인가라고 할 때는 좀 이론이 있는 게 청나라도 전쟁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경제 봉쇄를 하면서 예. 뭔가 힘들었고 조선을 쳐가지고 물자나 인력을 보충해야 됐었어요. 청나라. 예, 이를테면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50만 끌고 가거든요, 포로로. 예.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만큼의 인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노동력이. 노동력.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 못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했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아니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가서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예. 싸움을 걸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만주족이 힘을 얻은 다음에 형제의를 맺죠.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일단 만주족이 청나라가 된 거죠. 청나라 되죠. 후금이를 세우고 금은 원래 그 전에 왕조였는데 금이 후금을 세웠어요. 예. 만주족이. 만주족이.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쟤들은 오랑캐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하고 논다 아하. 했는데 후금이 우리랑 놀자 하고 하다가 이제 그 계기니까 후금이 한번 쳐들어와요. 그게 정묘호란이고 정묘호란. 예, 그 뒤에 형제의를 맺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그러니까 후금이 더 힘이 세지면서 명나라보다. 예, 그러니까 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후금이 저 몽골까지 대충 아울러요. 그러면서 몽골의 왕자가 징기스칸의 옥새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까지 정도로 셌어요? 예. 그러니까 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제국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근데 보면 후금도 사실은 몽골족 아닌가요? 다릅니다. 그 부족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그런 말을 해요. 몽골에 편지 보내기를 명나라하고 조선은 말이 다르지만 이 머리 모양이 같고 네. 옷이 비슷하다. 아, 명나라하고 그래서 조선은? 한 가족 같다. 우리와 몽골은 말은 다르지만 변발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그렇게 제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 후금이 이제는 우리가 후금의 어떤 칸이 아니고 이제 황제를 칭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중국하고 명나라를 싸우겠다는 하지 말고 우리를 섬겨. 우리를 라고 한 황제로 거예요. 모셔라. 네. 그 이제 황제 즉위식이 열리는데. 근데 그럼 네. 우리가 그 전에는 명나라하고 조선은 명나라를- 군신 간의 관계였었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선은 어쨌건 그 정치는 자주적으로 하지만 형식상은 속국입니다. 우리 어떤 묘비에 가면 항상 있는 게 뭐 유명이라는 게 맞아요. 달려요. 네. 유명 조선국 나옵니다. 그거는 명나라 밑에 명나라가 있고 뭐 그런 뜻이에요. 조선국의 조선은 이쪽에 크게 보면 중화의 어떤 그런 권한에 있다는 이야기였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끊고 예. 또 그 이른바 그게 국제 질서인데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하는 게 질서인데 그걸 하지 말고 이제 우리를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연호를 써라. 그리고 이제 황제다. 근데 그 즉위식 때 그 조선 사신이 가 있었어요. 근데 즉위식이 열리니까 이 사신들은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당신 우리 황제 아니야. 우리 황제는 형제야, 형제. 우리 명황제야. 우리 황제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둘이 맞아요. 하지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태족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것들 바라 했겠죠. 근데 어쩌가 그 등등에 그 쌓이고 있기도 했고 저 제국인데 이제 신속하지 않는다. 플러스 또 전쟁 명나라가 이제 경제 교류를 끊으니까 이 만주의 지역은 되게 좀 뭐랄까 농토 적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 전쟁을 걸 수 있는 상대였죠. 여러 가지로. 청의 입장에서 그렇죠. 물자도 부족하고 네. 인력도 부족하고 부족한데 조선 같은 경우 쳐서 또 우리가 장차 명하고 전쟁을 할 때 뒤에서 조선이 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꺾어놓고 뭐 등등 이유는 있는데 문제는 자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이 과연 그럼 전쟁을 할 준비가 있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되게 분개했어요. 어떻게 오랑캐가 황제가 되냐. 거기에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정서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속국과 이제 제국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제 관계라고 보시면 국제 질서로 가져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미일 동맹과 같은 거죠. 동맹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외적의 침입해 오면 명나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그런 그렇죠.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 한미일 관계를 끊고 그렇죠. 러시아나 뭐 중국하고 다시 뭐 관계를 맺는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정치가들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적 그렇죠. 정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작동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신이 예. 무릎을 안 꿇고 뚜름 맞고 이제 엄청 돌아옵니다. 두겨 맞고 쫓겨와. 예.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통보를 해오죠. 우리는 제국이 됐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연을 쓰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전쟁을 준비를 똑똑히 해야 되는데 준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준비는 하지 않고 목소리만 저희 오랑캐 돈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지금 식으로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유사해요. 가장 웃기는 게 저는 그런 사람들 까짓거 전쟁합시다 이런 분들 저 아주 환장하게 미칩니다 아주. 아니 그러니까 전쟁하는 건 좋은데 그럼 준비가 돼 있으며 이길 수 있으며 그다음 전쟁한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예측은 돼 있느냐 그리고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할 이 준비가 돼 있느냐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익이 있느냐 등등 다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 조선 경우도 그 모든 거보다는 일단은 어떤 그 명에 대한 의리 명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였거든요. 자 이제 역사는 그 정도 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하고 지금 닮은 점이 뭐가 있냐? 예. 그 막 닮은 점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조선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전쟁할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하더라도 수도 방해만 했고요. 국경 지역 거의 그냥 방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한 6일 만에 압록강을 건너서 6일 만에 지금의 불광도 지역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거의 싸움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달려온 거죠. 근데 그 당시 조선 전략은 산성에 들어간다였습니다. 근데 산성 공격하면 싸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청 전략은 일단 서울로 간다였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어떤 그 경비병력들이 힘은 못 썼고요. 결국은 강화도에 못 가고 강화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도망간 게 산성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벌써 전략이 어긋나버린 거죠. 도망갈 거 왜 싸워요? 우리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전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이 평원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 성에 틀어박혀서 이 농성전하는 거였거든요. 강화도 마찬가지고 산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청은 그 허를 찌른 거죠. 너희 성에 있어. 우린 갈게. 그러니까 서울로 왔고 왕은 원래 전략적인 목적지였던 강화도에 못 가고 남한산성 간 겁니다. 일종의 제2의 대안이었는데 그만큼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량도 없었고 그래서 농성도 실패하고 만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어전이구나. 가서 농성하다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농성하면 지쳤고 갈 동안 기다리는 그게 거예요? 그거였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제, 계획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량비가 동이 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선의 아니 청도 네. 속전속결 정책이었고요. 청나라도 더 끌면 안 됩니다. 왜 명이 있었으니까. 명이 뒤에서 네, 때리면 또 때리면 안 되니까. 빨리 이게 전략이었고 조선 경우는 농성을 하고 있으면 명이 칠 것이다. 명도 치고 각 도에서 이제 군대가 올라올 것이니 그들을 조직해서 싸운다 했는데 맞아요. 그 남한산성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군대가 다 박살나거든요. 그 군대를 통제해야 하는 도원수 총사령관이 자기의 그 갈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대 2만 명 거느리고 양평 근처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말로 하면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안 하네. 네. 그래서 결국은 몇 군대가 좀 올라왔지만 뭐 경상도 군대 올라왔지만 다 박살나죠. 그러니까 이걸 조직해 싸워야 되는데 일단 뭐로 가도 산성만 가자 올라왔다가 청군한테 매복되어 있는 청군한테 깨지고.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 군대 편제나 운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결국 피해는 백성들이 다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끌려간 사람은 50만 명이란 거죠. 예. 그다음 조선 인구가 뭐 많으면 700만, 적으면 500만 그러는데 거의 인구의 10%가 끌려간 거죠. 대부분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그 활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의 닮은 인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닮은 인물이라면 할까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당시만 해도 성 밖에 얘기를 하시겠다. 예, 제 말씀 그겁니다. 자, 그 당시에 강화도를 책임진 사람은 예. 김경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영의정 김유의 아들이에요. 그 즉 1등 공신 인조는 원래 반정에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공신이 있었죠. 그 1등 공신 김유의 아들이었고 이 사람도 2등 공신이에요. 예. 김경징도. 그리고 강화도를 책임진 해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해군 사령관 장신도 공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도망가요. 강화도가 그 이제 청군 함대가 오니까 예.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원수 김자점 그 사람도 공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서울 지역을 맡았던 심기원 또 공신이었는데 사실 이 전쟁의 패전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강화도를 함락시켜 잃고 그 다음에 도원수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거느리고 아무것도 안 했고. 양평 가서. 예, 심기원도 그래. 근데 문제는 이 그 전쟁 뒤에 이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잠깐 귀양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 김자점, 심기원 다 영의정을 지내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철저하게 이른바 공신우대, 이른바 금수저였던 거죠. 금수저. 이거 적폐네요, 적폐. 적폐였죠. 그러니까 그 적폐가 당시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권을 잡았네. 그렇죠. 강화도 해군 같은 경우는 원래 청나라가 수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륙이니까. 예. 근데 명나라의 요동 지역 수군이 붙어요. 항복을 해요. 그래서 그 군대가 옵니다. 그럼 명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를 본 거네. 그 당시에 명예 투항했던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 강화도가 박살나는 건데 그 당시에 가장 열심히 싸운 게 충청수사 강진흔이라는 사람, 강진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왕조실록에 흔히 나오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후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흑수죠. 흑수저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선봉에 싸우다가 매척을 침몰시키고 싸우는데 우리 본대가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수군 본대가. 그러니까 강진흔은 내가 너 죽이겠다 호통을 치지만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을 피했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죄를 쓴 게 강진흔이었습니다. 도망간 놈은 겨우 그냥 그 인조는 처벌하기 싫어했어요. 아니 뭐 조류가 그렇게 흐르지 않았댄다. 꼭 죽여야 되겠니? 근데 사람들이 막 난리 나니까 죽이는데 자살을 명합니다. 네가 죽어라. 되게 배려한 거죠. 근데 강진흔은 참수가 돼요.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왜? 나 공신인데 얘는 흑수저니까. 흑수저거든. 그때 인조가 한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강진흔은 싸우지도 못했고 도망가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거의 이거 너는 죽을 놈이야 이거죠. 그 전에 그 영화 모르가도 죽음이네. 그렇죠. 그 영화 그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내부자들인가요? 예. 이병헌 나온 영화. 내부자들. 이제 거기서 부장 검사가 이른바 그 지방 어떤 뭐 이른바 족보 없는 검사한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지 그랬어. 잘 태어나든가. 나는 그 멘트가 인조의 멘트에서 딱 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진흔은 도망가지도 못했고 싸우지도 못했지 않냐? 넌 죽어야지. 아니 그 임진왜란 때 예. 선조도 마지막에 저기 그 어딥니까 평양도 버리고 도망가고 그 신우주까지. 신우주까지 갔다가 위주까지 갔죠. 다시 이제 그 돌아와 갖고 예. 그렇죠. 의병장하고. 명의 군대를 끌고 온 사람들 같이 도망간 사람들은 공신을 많이 줬고. 예. 지역에서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박대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죽이거나 그러니까 그랬단 그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사대주의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사실 그 조선 시대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는 조정이 국가였어요.
왕이 왕이고까지. 그 왕의 정통성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명나라 황제가 인준해주는 예.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중국의 시진핑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크게 보면은 사실은 백성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위험 인물들인 거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군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흑수저 출신이면 예. 얘가 반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역사 속 닮은 꼴로 예. 인물이 있어요. 그 뭐 인물을 찾을 것 같은 인물이 누구 있어요? 아니 뭐 그 병자호란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성 밖의 예. 이야기. 그 지금 말씀드린 김자점, 심기원, 예. 김경징, 그다음에 강진흔 예. 그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수저와. 예. 아.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서받고 출세하는 조직 그룹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냥 가는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 말은 평화 교회 수습 생각이 나지 이러는데 교회 세습.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데 일부 소수는 그렇게 무슨 짓 해도 용서받는 거죠. 자 이슈가 되는 인물 최순실. 예, 최순실 어제 또 뭐 아주 법정에서 아주 소동을 피웠던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 그제인가요? 얼마 제가 전에 좀 시간 간격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실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최순실 있었죠. 아주 비슷한 인물이 있었죠. 그 뭐 조선 말기 구한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비라고 부릅니다. 저는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비는 제가 생각하는 민비는 조선을 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그렇게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뮤지컬을 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것 일종의. 때문에 망했죠.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 뮤지컬 보다가 아주 기겁했습니다. 그 노래가 소복 입고 나와서 조선이여 일어서라 뭐 조선의 하는데 국모라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보면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저는 사실 조선이여 그게 일어서라. 역사적 사실도 맞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장춘 박사 아시죠? 예.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우범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과 붙어서 그 민비 씨에 가담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개 군인이요. 하지만 이 민씨 일문이 사라지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조선을 망친 어떤 그런 그 아주 세도를 적폐 부렸던. 기득권 세력이네 진짜 그렇죠. 적폐 세력이네.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가장 어떤 추앙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죽은 겁니다. 누구한테 죽었냐예요. 일본한 죽었기 때문에 낭인들한테 추앙되는 거지. 그 외에 명성황후의 삶이나 민비의 삶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다시 말하기도 싫은 그런 적폐 연속이었습니다. 그 적폐 한 명 중에 적폐의 날개 중에 하나가 진령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령군요. 군 하니까 왕족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자 사람 이름은 같죠? 아니죠. 예. 네. 진령군 그러니까 임금 그 군 칭호거든요. 예. 근데 여자입니다. 그래요? 예, 진령군 여자고요. 아 이거 민비 옆에 붙어있던 무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그렇죠. 무당한테 진령군 칭호를 준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최순실 씨하고 비슷하죠. 비슷한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네 여기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임오군란 때 네. 임오군란 때 이제 그 이 구식 군인들이 경복궁을 뛰어들면서 왕비를 죽여라 하고 뛰어듭니다. 근데 그게 왕비와 민비였었어요. 민비였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무예 별감 홍제희가 민비를 얻고 피신을 시키는데 그 충주에 피난을 가요. 예. 근데 깝깝하니까 대원군은 죽었다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민비가 왕비가 죽었다. 죽었다고. 아. 네. 그러니까 깝깝한데 이제 그때 무당을 만나요. 근데 무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하께서는 언제 그 모월 모일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게 맞으니까 민비가 홀딱 반해버린 거죠. 정말 영험하구나. 그때부터 그러니까 딴 사람 말 안 듣고 말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가 끓을까요? 당연히 이 조정 고관들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똥파리 들고. 예, 어머니라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령군은 그 군 칭호를 받고 심지어는 뭐 그 세자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뭐 이건 뭐 정사는 아닙니다만 예. 금강산 1만 2천 봉마다 막대한 제불을 올려두고 제를 지냈다고 저는 이럴 때 해요. 궁금한 게 있어. 예. 그럼 그때 문고리 3인방은 누구였었어요? 뭐 이름은 좀 예.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진령군한테 가서 절하면서 그렇죠. 예.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진령군은 더 권세를 부렸고 그 막대한 재물도 모으고 예. 조정을 호령을 합니다. 이 교수님. 예. 근데 진짜 이게 그 진령군이 예.
어찌 보면 완전한 비선실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하니까 네.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강산 봉우리마다 쌀 한 섬과 돈 1,000냥 그다음 무명을 얹어놓고 시성을 드렸대요. 1만 2천 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큼 되게 비슷해요. 무지하게 많이 드는 거죠. 최순실 씨가 그렇게 했죠. 했죠. 다니면서 이제 좋은 땅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진령권이 기본을 좀 했는데. 그 무당 네. 무당 찾아고 좀 사실 점치고. 한국의 이렇게 파워 엘리트들은 대체로 다 그런 샤머니즘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최순실 나왔을 때 그 외국 언론 샤머니즘 네, 스캔들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령권이 그 당시에 이제 이를테면 속삭이면은 멀쩡한 갑자기 뭐 정승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런 인간이 갑자기 출세하기도 하고 예, 뭐,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문광부 직원들 그렇죠. 속가내라 참 나쁜 직원이. 블랙리스트도 뭐 그런 그래서 거죠. 블랙리스트. 네. 근데 거기서 또 누가 얘기를 합니다. 직언을 해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 안효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직언을 할 때 고종이 저기 섬으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근데 어허.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망령되고 고약한 말들은 비난과 헐뜯는 말이 아닌 게 없다. 겉으로는 비록 무슨 문제를 들어 말했지만 속으로는 협작을 하고 있다. 협작. 그러니까 협잡군. 그러니까 이 진령군은 무고한데 예. 네가 왜 이런 말을 해서 나를 괴롭히냐? 너 섬으로 귀양 가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예, 이 교수님, 네. 이 조선 시대의 이 왕비를 홀리는 비선 실세가 있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그때만큼 이렇게 확 후퇴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인 거죠. 예.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사람에 집중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진령군 또는 최순실 씨 같이 비합리적인 인물이 와가지고 속삭이게 되면 그 한 사람만을 잘 장악하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라스푸틴이라는 또 이 진령군에 버금갈 만한 그런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있죠. 예. 그래서 그는 결국 누구요? 권력이 라스푸틴. 라스푸틴. 괴성 그 라스푸틴. 검은 사제. 네. 러시아. 러시아의 그 예. 이거. 그게 포르말린에 들어있다는. 예. 예, 예. 어디에 들어있는? 아직까지 들어있다고 주장되는 근데 사진 보니까 권력이 독점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사실 합리화하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령군은 그 최후도 비슷한 게 결국은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예. 그 민비 명성황후의 사후에는 쫓겨나서 외롭게 죽습니다. 예. 지금 왜 외롭게 감옥에 가 있는 감옥에 거 가 있는 똑같네.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 상황. 역사 속 인물을 통해서 오늘과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재밌었어요. 근데 난 병자호란 얘기가 좀 더 듣고 싶었어요. 난 농성전이 우리의 작전이라는 걸 처음 들었네. 근데 농성전은 원래 우리 그 고려 시대부터 예. 그 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